네, 4.99mm 차이로 갈렸다. 왜? 김묘성 기자님, 바로 어제 뜨거운 폭염보다도 더 뜨거운 열기를 쏟아낸 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TV 앞에서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양궁 경기였는데요. 남자 개인전 결승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역시나 양궁의 최강 자리는 대한민국의 것이었습니다. 결승은 결승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끝까지 한 치 앞을 모르는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세트 스코어 5대5의 동점 상황이었고 마지막 5세트에서도 두 선수 모두 역시 10-10-10 쏘면서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슛오프로 가야겠죠. 슛오프는 양 선수에게 각각 딱 한 발의 화살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정중앙에 가장 가깝게 쏘느냐로 승부를 가리는 시간인데 네. 김우진 선수가 미국 브래드 앨리슨 선수보다 정중앙에 4.9mm, 그러니까 손톱 반 정도의 길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더 가깝게 조준하면서 최종 금메달로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윤경 평론가님, 사실 어제 TV로 생중계를 보신 국민들은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저런 장면을 연출하기가 힘들 텐데 네. 보는 내내 엎치락 뒤치락하는 장면을 보면 심장이 쫄깃쫄깃했습니다. 어쨌든 김우진 선수는요, 남자 단체전, 혼성에 이어서 개인전까지 3관왕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우리나라 양궁 5대 전 종목을 석권하면서 양궁 최강국이라는 명성을 더욱 확실히 해서 그야말로 국익을 이제 날리고 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요, 올림픽 통산 5번째 금메달이거든요. 네. 양궁의 김순영 선수, 또 사격의 진종호 선수, 쇼트트랙의 전희경 선수를 넘어서 역대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을 보유한 정말 멋진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경기를 봤는데요. 자, 끝까지 침착함과 집중력을 지켜야 했던 김우진 선수. 자, 당시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지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일단 제가 첫 발을 먼저 제가 슈팅을 했었는데요. 제 화살이 이제 10점 라인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브래드 앨리슨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유능하고 세계적으로 정말 알아주는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좀 등골이 좀 서른했거든요. 왜냐면 더 안쪽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행히 브래드 앨리슨 선수가 바깥쪽 이제 라인 쪽에 쏘게 되면서 되게 근소한 차이로 제가 이기게 됐는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조금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헷갈렸었는데 다행히 맞는 걸 알고 저희가 또 감독님한테 이제 보험을 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천하의 김우진 선수도 떨게 한 미국의 앨리슨 선수. 그런데 이 두 선수의 만남이 사실 처음은 아니었다고요? 네, 이 브래드 앨리슨 선수가 양궁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네. 별명이 태극 궁사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많이 이겨왔던 그런 선수였고, 김우진 선수하고는 12년 전에 양궁 월드컵에서 격돌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맞붙게 된 거예요. 이번에 김우진 선수가 이기고 나서 이 앨리슨 선수가 아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앨리슨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우진 선수와 자신은 양궁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듀오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김우진 선수는 축구에 메시, 호날두가 있다면 양궁엔 앨리슨과 김우진이 있다. 이렇게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네. 거의 막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그런 단어가 떠올리는 말인데, 이런 두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누리꾼들이 특히 앨리슨 선수한테 디카프리오 닮은 미국의 양궁 선수다. 네. 앨리슨 형 볼수록 호감이에요. 이런 식의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그 앨리슨 선수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닮았습니까? 그거는 좀 애매한데요. 이렇게 네. 나이를 먹으면서 일부 아저씨상에 수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비슷하다고 억지로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뉴스파이터의 디카프리오 최진봉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결승 경기가 끝난 뒤에 더욱 화제가 되는 사진이 하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입장해 대기실에 앉아 있는 장면이 잡힌 네. 건데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감독과 선수, 양측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는데 그 사진이 대단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인데요. 네. 화면 모니터에 보면 아마도 저게 동메달 결정전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인데 김우진 선수의 표정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양쪽에 그 미국 선수는 그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 지금 이분들 두 분이 나가서 경기하기 전에 있었던 경기를 보고 있는 사진이라면 김우진 선수는 그냥 앞만 보고 있어요. 거의 멍 때리는 듯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 무념무상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대단히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일반 분들이 이런 생각 들을 거예요. 김우진 선수가 왜 저런 표정을 했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모니터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지 앞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 듯한 태도로 보이는 거 저는 이게 바로 집중이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집중해서 명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집중도를 높이고 본인의 컨디션 조절을 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 금메달까지도 성취한 게 아닌가. 디카프리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던 국민들에게 값진 우승의 기쁨을 선사해준 김우진 선수. 자,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시죠. 고트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제는 당당히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LA까지도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느 선수와 똑같이 뭐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이 저는 그저 양궁 선수일 뿐입니다. 많은 후배들 또는 뭐 체육에서 다른 종목들 선수들이지만 메달을 땄다고 해서 좀 젖어 있지 말고 뭐 어차피 시간은 흐릅니다. 그저 메달을 딴 순간은 되게 즐길 뿐 그 후에는 다시 운동선수로 돌아오면 됩니다. 젖었는데요. 해 뜨면 다시 마릅니다. 네, 김우진 선수 정말 역대 최고 선수라는 수식어를 가져가도 될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그런데요, 이 파리 한복판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의 동상이 세워졌다고요? 진짜로 우리나라 양궁 선수의 동상이 세워진다면 저라도 지금이라도 파리로 달려가서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쓰담쓰담 할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좀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동상이 아니라 그래픽으로 형상화한 사진이 지금 올라온 건데요. 실제 동상 역시 아닙니다. 지금 네. 이거는 파리올림픽 공식 SNS입니다. 이 SNS에 김우진 선수보다 더 일찍 3관왕에 오른 선수죠. 여자 양궁 금메달리스트 임시연 선수의 동상을 형상화한 그래픽한 사진입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요, 한글로 축하해요라는 문구도 한글로 직접 적으면서 그녀의 활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임시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에 이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단체전, 그리고 혼성전, 개인전까지 이렇게 금메달 3개를 딴 건데요. 대한민국 양궁으로서는 도쿄대회에서 그 안산 선수에 이어서 2회 연속 양궁 3관왕 선수를 배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보니까요, 임시연 선수 이 시상대 위에서 손가락 세리머니를 하던데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상관왕을 하고 이제 바로 다음 메인대회인 파리올림픽에서도 이제 상관왕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게 뭐 쉽지 않을 거라는 댓글이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바늘구멍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살짝 이런 느낌? 네, 허주인 변호사님, 그런데요, 어떻게 대한민국 선수들이 양궁을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 타고났습니다. 네. 우리 DNA에 궁사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우리가 나갔다 하면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기자들이 그냥 뭐 전 세계인들이 다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한 일본 기자가요.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뭔가요? 고구려 때부터 잘했다던데 라고 하면서 고구려 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주몽의 후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럴싸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동이라고 해서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활을 잘 쏘는 혈통을 타고난 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하는데 비단 혈통뿐이겠습니까? 양궁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정말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선발 시스템에 더해서 이 시스템들을 다 이겨내는 선수들의 정신력, 도끼가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일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 양궁 선수들 멘탈 싸움 유리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짜 엄청난 조건 속에서 다양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야구장에서 집중력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런데 이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면 실제 경기에서는 경기가 중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악천후 대비 훈련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서 훈련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역시 바람은 바닷바람이지 하면서 섬에서 바닷바람으로 데뷔훈련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화 최종병기 활에 보면은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선수들 바람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도 정말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장과 유사한 조건의 훈련장 설치해서 훈련하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현지랑 비슷하게 LED 전광판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관중 소음, 일본어 소음, 프랑스어 소음 뭐 이런 것들도 적응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뭐 진짜 다양한 훈련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소음 대비 훈련도 했다고 하니까 이 멘탈이 심박수가 성인의 평균 휴식 시간 심박수보다 안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쏠 때까지도. 그게 아마 이런 훈련이 비결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선발 시스템도 정말 다 계급장 떼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양궁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있다면 또 우리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또 다른 종목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유도인데요.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고 여기서 독일을 상대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금메달은 아니지만 금메달만큼 값지고 그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했다라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혼성 단체전에서 사상 첫 메달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혼성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거는 2020년 그 도쿄올림픽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16강전에서 패배하면서 일찌감치 탈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값지게 모두가 투혼을 발휘해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고 이번에 한국 유도는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서 총 5개의 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렇게 5개의 메달을 수확한 거는 2000년 그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아주 쾌거의 성과를 올린 거고요. 혼성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후보 선수들한테까지 메달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유도 대표팀 선수 11명이 모두 시상대에 올라서 메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특히 이번 유도 마지막 경기를 보고는 이게 마치 청춘 만화의 한 장면 같다 이런 찬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 청춘 만화에서 보면 꼭 상대편이 뭔가 더 강해 보이는데 네.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나한테는 어떤 핸디캡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 무릅쓰면서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기는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유도 동메달 결정전의 경우에도 이제 독일 팀하고 맞붙은 거예요. 근데 3대3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골든스코어 연장전을 하게 됐는데 안바울 선수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안바울 선수가 자기보다 한 체급 위에 그러니까 진짜 만화처럼 나보다 덩치가 더 큰 그런 선수를 상대로 싸우게 됐는데 근데 본 경기 때 이미 안바울 선수가 자기보다 한 체급 위의 선수하고 9분 38초 동안 싸웠거든요. 네. 1분 정도밖에 못 쉬고 또 연장전에 나간 거예요. 네. 계속해서 더 체급이 많은 큰 선수하고 근데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연장전에서 5분 25초 만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메달을 따냈는데 네. 한국 선수들이 저때 김지수 선수는 실핏줄이 양쪽 눈이 다 터졌고 그리고 김민정 선수는 그 전날 무릎 인대가 파열이 돼서 진통제를 맞고 경기장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게 투혼의 경기를 보여주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정말 청춘 만화 같다라고 하면서 감동받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단체전이었기 때문에 메달의 의미가 정말 컸던 것 같은데요. 선수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전 메달 땄을 때는 되게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단체전은 또 이렇게 제가 앞에서 졌는데도 뒤에서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시합을 이긴 모습을 보고 되게 자랑스럽고 든든했고 믿고 있었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이겨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한 번만 더 하자 이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지금껏 메달 중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이. 일단 이게 단체전이라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다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메달을 땄다는 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요. 이 선수들이 11명 모두가 마지막 경기에서 다 뛴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메달은 모두 다 받았어요. 네. 구기 종목이 보통 이제 메달을 단체전으로 하게 되면 단체로 게임을 하니까 후보 선수도 다 받거든요. 예를 들면 뭐 축구, 농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데 네. 사실 유도도 단체전이 생기면서 올림픽 규정이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전에는 후보 선수든 아니면 실제 경기를 뛰든 관계없이 이름을 등록한 모든 선수들이 다 수상을 하는 걸로 규정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단체전에 출전했던 모든 사람들 실제로 경기에 뛰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단에 들어있는 모든 선수들은 다 동일한 메달을 다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딴 프랑스도 14명의 선수가 다 메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은메달을 딴 일본 역시 14명의 선수가 다 받았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11명, 남자 선수 5명, 여자 선수 6명 이렇게 네. 다 받았는데 참 좋은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후보 선수들은 뭐 뛰고 싶지 않아서 안 뛴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양보한 것도 있고 함께 힘을 합쳐서 단체전을 하는 거니까 저렇게 함께 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하나로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기쁜 소식 끝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또 하나 주목할 선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저도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한 게임 한 게임 모두가 다 긴장이 돼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잘 풀어나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늘 빨리 끝내고 싶고요. 상대를 지치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냥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마지막인 만큼 더 쏟아 부어서 정말 제가 원하는 낭만 있는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낭만 있는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선수 어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보여줬잖아요. 네, 안세영 선수가 원래 초반에 조금 약한데 중후반부터 뒷심이 강한 선수, 그런 플레이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셔틀콕의 여왕, 셔틀콕 천재 안세영 선수도 지난 주말에 굉장히 힘들게 8강전에서 짜릿하게 역전승을 거뒀어요. 일본의 아카네 선수 첫 세트 내줬는데 2, 3세트 내리따면서 이기고 은메달을 확보해서 지금 준결승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이번에도 그대로 썼습니다. 첫 게임에서는 플레이가 총체적으로 좀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본인도 몸이 덜 풀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4차례 연속 실점하는 안세영 선수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게 돼서 좀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첫 세트를 좀 큰 점수차로 내주기는 했지만 빠르게 2세트부터 흐름을 되찾아서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툰중 선수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가장 큰 무기인 체력과 뒷심으로 이 툰중 선수가 지친 틈을 타서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 거칠게 압박한 끝에 짜릿한 역전승으로 결국에는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진짜 우승까지 정말 단 한 걸음 남았거든요. 상대보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됩니다. 결승전 우리 시간으로요. 오늘 오후 5시 55분에 열리는데요.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와 대결하는데 이 상대 선수와의 전적이 8승 5패로 안세영 선수가 지금 약간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지난해 이후에 8번 붙었는데 안세영 선수가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결승전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당당히 금메달 딸 거라고 보시죠? 제 기도가 통한다면 금메달 따겠죠. 근데 만약에 네. 안세영 선수가 정말 결승전에서 이기면요. 뭐 대단한 기록입니다.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셈이죠. 네. 아마 기억하신 분들 하겠지만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방수현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28년 만에 여자 단식 4강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 배드민턴 종목 전체로도요. 2008년 베이징 대회 이용대 이호정 혼합 복식간에 16년 만에 또 기대되는 금메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은 거죠. 안세영 선수의 별명이 역전의 명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결승전에서 또 다른 역전을 좀 보여주고 올림픽 금메달 꼭 목에 거는 모습을 전 국민이 박수 치면서 보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손흥민 경기 후 강남 클럽에 자, 김효성 기자님 잠시만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유흥주점을 갔다고요?
근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고요. 또 경기를 마친 다음에 술을 마시든 친구들과 뭐 클럽을 가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일단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허스퍼와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가 퍼지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아서 네.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라는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글이 확산되겠죠. 그러자 또 한 클럽 관계자는 여기에 해석까지 덧붙이는데요. 이렇게요. 손흥민의 주급이 3억 3천만 원이고 술값이 3천만 원이니까 뭐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6만 원 정도 밥 먹은 거네 라면서 글을 또 한번 올리기도 합니다. 술값만 3천만 원. 하재근 평론가님, 술값이 3천만 원이 나오려면 대체 어떤 술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비싼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한 그 클럽 관계자가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네.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클럽에 왔다.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 건데 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선수인데 바이에른 뮌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 다른 팀을 선수들을 네. 데리고 클럽에 왔다고 하는 건지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이제 일부 뭐 이제 누리꾼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한 분들도 있는데 그 일부 누리꾼들은 또 비난을 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누리꾼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기대하는 모습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클럽에 맞습니다. 다니고 클럽에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닌데 네. 어쨌든 일부 누리꾼들의 기대하고 좀 어긋나 있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성인이니까 당연히 유흥주점 갈 수 있지만 저희가 이게 이미지로 봤을 때는 좀 매치가 잘 안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헬렐레하는 모습을 저는 네.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너무 반듯하고 바르고 막 늘 절제된 생활만 하는 이미지다 보니까 손 선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손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경기 후에 강남 클럽에 갔다는 것도 가짜 뉴스였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사 측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손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 결코 없고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체크했더니 해당 클럽의 영업 직원들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왔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간 것도 아닌데 자기들 업소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한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들의 행위가 공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인지하고 또 특히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까지 이 소속사에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수일 내로 클럽과 해당 직원들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행동이나 댓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이걸 더 이상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소속사 입장인데요. 소속사 측 얘기에 따르면 손 선수 경기 후에 자택으로 귀가해서 충분한 휴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주급을 3억을 받는다 해도 술값으로 한 번에 3천만 원을 결제할 리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요새 SNS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네. 정말 자기가 해야만 하는 말, 하고 싶은 말 알려줄 정보가 아니라 그냥 카더라, 뭐 이랬더라, 거짓말의 장터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뭐 이미지는 둘째 치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글을 올렸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건 뭐 완전 코미디도 아니고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손흥민 소속사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니까요. 해당 글을 올린 클럽 관계자가 어떻게 자신의 SNS에 올렸냐면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김흥민 형입니다. 김흥민 형이요? 네. 김흥민 그거 우리가 형. 알아요? 김흥민 형이 3천만 원 냈으면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개인이 실수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다 보면 이거 또다시 정말 폭염보다 더 기분 나쁜 스트레스를 받게 한 거고요. 네. 손흥민 선수 소속사 측에서 정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주셔서 더 이상 SNS 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이 아니라 김흥민 형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저거를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변명 무슨 변명입니까? 아니 그리고요 자기들이 올린 글에 보면 손흥민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무슨 김흥민이에요. 할 말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손흥민이라고 돼 있는 이 그 자기들 홍보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김흥민을 얘기했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네. 법적 조치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냥 넘어가면 손흥민 선수는 물론 그냥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만 이러겠습니까? 유명한 선수들 이름 빌려가지고 자기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좀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와 관련 손흥민 선수는 전혀 지금 여기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네. 도리어 손흥민 선수는 개인 SNS를 통해서 이번 프리시즌 한국 투어를 마친 소감을 밝혔는데 일주일간의 한국 투어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팬들과 소통을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정말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선수의 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인성도 월드 클래스입니다. 자, 정말 유명인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은 꼭 법적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탁송 중 불난 전기차 왜? 자, 하재근 평론가님, 탁송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 해당 그 차 주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그렇죠. 산 사람, 차 주인하고 탁송을 의뢰한 업체 사이에서 누군가가 이제 중간에 탁송을 하게 된 건데 차 주인과 탁송을 의뢰한 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난감하다. 이런 사연을 피해를 본 탁송 기사의 지인이라면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이 지난 6월 30일에 인천 대공원 지하차도 부근에서 탁송하고 있던 전기 차량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해당 전기차하고 트럭 적재함까지 전소되고 영상 기록 장치까지 파손되면서 약 2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해당 그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이제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화물차에 아무런 특별한 충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에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갑자기 찍혔습니다. 불이 나는 그냥 불이 거지.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차량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잠시 후에 전소됐는지 차량 내부에는 더 이상 불길이 보이지 않는데 화물차를 세우니까 전기차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김효성 기자님, 정말 난감한 생활격 같은데 어떠세요? 네, 굉장히 좀 난감한 것이 이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운전자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화물공제 적재물 보상 담당자는 운전자의 차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보상은 면책될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그리고 탁송업체 대표와 전기차 차주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배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제조사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물차 운전자는 어찌해야 할 상황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화물차의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또 수리될 때까지는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주인도 그렇고 화주도 그렇고 지금 책임을 지기가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허주연 변호사님 대체 누구한테 이거 배상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지금 배터리가 원인이 돼서 발화가 됐다 이렇게 소방에서 추정을 네. 하고 있으니까 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 원인 제공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이 탁송 기사가 아니라 이 차주라든가 아니면은 탁송을 의뢰한 업체라든가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조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조사 결함으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자가 자차로 보험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료 가입률
자차 보험의 가입률이 0.3%에 불과하다는 그런 네.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자차 보험 가입비가 뭐 차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험료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지금 이 사고 차량도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계속 자기 어떤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최종적인 구상 청구를 하기까지의 손해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같아 보여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탁송 기사님의 피해가 좀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얼른 다시 생계를 좀 이어나가는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집도 차도 다 내준 이웃들 왜? 자, 하재근 평론가님, 어떤 동네 이웃들이 집도 내주고 차도 내줍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 지난 1일에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굉장히 크게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 전체에 1,500여 세대 단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폭염 상황에서 샤워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480여 세대 단전이 돼서 지금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조차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군요. 자, 김효성 기자님, 이렇게 집도 차도 이용 못하고 있다는 주민의 인터뷰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때 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돕고 싶다라는 글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일단 보시면요. 네. 저희 차는 피해동이랑 가장 멀리 주차를 했고 하부 세차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안 쓰는 차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댓글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빌려주겠다. 무료로 지금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를 빌려주겠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게다가 집도 내주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가실 곳이 없으면 오셔서 쉬고 가셔도 됩니다. 오셔서 에어컨도 있고요. 앉아있을 곳도 있습니다. 비번을 공유할게요. 집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겠다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직접 사다리 차로 식수를 위층까지 올려준 주민들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역 커뮤니티에는 음식, 얼음, 물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글들이 줄이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피해 주민이 지금 300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학교 체육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허주윤 변호사님, 사실 우리 집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죠. 네. 사실 제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우리 집 와서 샤워하고 가세요, 우리 학원 와서 쉬고 가세요,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훈훈한, 어려움 속에서의 훈훈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해당 전기차 차주의 40대 남성 얘기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에 차를 주차하고 운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충전 중이거나 운행 중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세워진 지 59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경찰이 차주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CCTV를 확인을 했더니 7월 29일 오후 7시 16분에 차를 일반 차량 주차구역에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결국 이게 밝혀져야지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국가수에서 나섰습니다. 근데 주민들 불편을 고려해서 기존 일정에서 사흘이나 앞당겨서 오늘 아침 10시 반에 합동 감식을 진행을 했고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감식이 끝나게 되면 차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본다고 합니다. 또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르면 내일쯤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목표라고 합니다. 복구가 빨리 돼서 이 불편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 정말 전기차 타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좀 겁이 나기는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다른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간의 멱살잡이가 있었다고 이거 왜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사실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파트마다 전기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2일에 전기차를 지상에만 주차하도록 하자,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네. 이런 안건을 가지고 주민 토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께 멱살잡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가진 분들과 또 일반 뭐 휘발유나 아니면 경유차를 가진 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차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차 차주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아파트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멱살잡이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친환경차로 전기차를 보급했는데 이제는 죄인이 된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논란들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졌고 또 안전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상에만 주차하라고 강요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멱살잡이까지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잘 해서 안전도 고려하고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불안을 조금이라도 좀 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돈 벌면 안 되나요? 왜? 자, 김묘성 기자님, 당연히 의사도 돈 벌어야죠.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돈 벌면 안 되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의사는 돈 벌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이자 176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분입니다. 네. 홍해걸 박사 이야기인데요. 아내분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박사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많은 건강 프로그램 출연도 많이 하고 있고 대중들에게 참 많이 알려지면서 또 부러움도 사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홍해걸 박사가요,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립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송 출연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저희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사는 1,000억이 넘는 돈을 광고비로 쓰고 있는데 저희는 한가하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다라면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라면서 건강기능식 지평을 넓힌 의사는 왜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일까요? 라고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돈 얘기를 하게 된 겁니까? 허주인 변호사님. MBN 대표 예능이 있습니다. 가보자고 시즌2. 저도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보고 네.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 프로그램에 부부가 나와서 사는 이런저런 일상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냥 뭐 진짜 집 그리고 실제로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뿐인데 이 방송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너무 돈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보고 오시죠. 산 동네라 나무를 많이 심었나 봐요. 숲인데 야, 진짜 높다. 정민아 성공하자. 네, 성공하자. 아우 야 뷰가 너무 좋네요. 뷰가 끝내준다. 뷰가 끝내줘. 선생님 뷰가 끝내줘. 저기는 아차산, 광장동. 그다음에 저기는 검단산, 저기는 대모산이어서 제가 이 270뷰 집을 사려고요. 야, 강의를 얼마나 1,500번을 한 것 같아요. 해야죠. 지금은 돈이 좀 생겨서 이 집을 사서 10억 빚도 다 갚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 집. 이 그림은 뭐예요? 야, 이건 호랑이 뭐 정한 씨가 작품을 볼 줄 아는구나. 이건 조나스 우드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의 작품인데 이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투자한 그림이에요. 아니, 선생님 이 거실에서 저 그림이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요. 얼마 정도? 저건요. 우리 집값의 5분의 2 정도. 비싸게 샀네. 진짜 비싸다. 이야. 영상만 봐도 정말 눈이 휘둥그레해지는데 그래서 집값의 5분의 2면 저 그림이 얼마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25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뭐 추정입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왜냐하면 이 집값이요. 강남에서 위치한 타워형 초고층 주상복합형 아파트인데 95평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고층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약 가격이 7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5분의 3이니까 2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추정으로 말씀드린다는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 소개를 해준 이 여에스더 선생님이 이 연매출 3천억 정도에 달하는 CEO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판매하시고 이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TV도 소개가 됐는데 집에 있는 TV가 2,700만 원대 정도 된다고 하고요. 텔레비전 하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와, 집값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아무도 웃질 않으시거든요. 운동기구 하나도 몇백만 원대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남다른 일상을 보여준 건데 문제는 이제 집이 공개되고 나니까 시청자들이나 몇 분들이 이제 좀 비난을 좀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홍해걸 선생님이 오늘 이제 매출과 집값, 그림값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진행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네. 사실대로 말해준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좀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민들의 삶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비판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부가 사실 거짓말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입장글까지 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건 아니죠, 김묘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뭐 집에 보셨던 것처럼 고가의 뭐 그림도 있고 가구들도 있었지만요. 또 네.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전부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입으셨던 40년 된 옷도 잘 간직을 하고 있고 네. 또 10년 전에 선물을 받았던 꽃을 또 잘 말려두고 보관을 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림 25억 원짜리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어떤 말도 들리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래도 집을 쭉 한번 살펴보던 MC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억대 매출, 정말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집이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검소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여헤스더 씨가 말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볼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부가 부자가 된 그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영상 보고 오시죠. 저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모으려면요 가계부를 써야 돼요. 저는 신혼 때부터 그 20년 더 됐죠. 30년 동안 전 가계부를 써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다 가계부네? 다 가계부예요. 와 이거 다 쓰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지만 저희 남편이 저하고 결혼할 때 제가 월급 얼마냐 그랬더니 160만 원이래. 근데 결혼하고 첫 달에 들어온 게 110만 원이에요. 50은 어디 갔어? 후배들이 20명이 점심 먹으러 왔는데 남편이 점심을 1인당 2만 원짜리로 40만 원을 썼어요. 점심을. 네. 보세요. 50씩. 이 무슨 4월은 또 급여가 100만 원이야. 그리고 이거는 또 무슨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15만 원 벌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유. 저 한 땀 한 땀 모아서 이렇게 샀어요. 제가 아직 가계부를 못 써가지고 부자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유인경 평론가님은 여헤스더 홍해걸 박사 부부와 MBN 동치미에서도 자주 뵙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세요? 아마 가장 유명한 의사 부부죠. 왜냐하면 그냥 무슨 뭐 명의라기보다는 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홍해걸 씨는 의학 전문 기자, 맞습니다. 의사로서는 최초의 전문 기자였고 네. 여헤스더 씨도 병원 근무보다는 건강 보조 회사를 만들어서 좀 엄청난 연매출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순수하고 순진한 분이죠. 실제로 뵈면. 네, 왜냐면 저 같으면 절대 집값 얘기 안 해요. 그림값을 뭘 굳이 얘기를 합니까? 그냥 네. 예, 굉장히 고가입니다 정도로 할 텐데 근데 뭐 본인도 밝혔지만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꼭 그렇게 뭐 건강 정보 외치는 것보다는 여헤스더 씨가 운영하는 그 회사 홍보가 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힐 만큼 네. 순진한 분이시고요. 또 하나 저 부부에게 저는 좀 약간 긍정적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들이 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아요. 예, 네. 여헤스더 씨도 심한 우울증이 있고 맞아요. 홍해걸 씨도 좀 폐 문제 있다. 그러니 아파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혹시라도 이번에 국세청에서 어떤 조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하고 순진한 분이시고요. 뭐 저런 분도 있어야죠. 돈을 좀 써주셔야 돈맥 경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은 일에도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오늘 다짐해봅니다. 가계부를 써야겠군요. 가계부를 써야 된다. 가계부를 써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부에게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운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부부의 엄청난 경제적인 성공, 이것을 주로 주도한 게 여 에스더 씨이기 때문에 맞아요. 홍해걸 씨는 거의 지금 그 부인을 떠받들고 모시고 사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닌가 싶은데 네. 홍해걸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에서 유를 이뤘다. 처음엔 빚도 많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하면서 네. 그게 바로 여 에스더 씨의 공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여 에스더 씨도 남편한테 고마운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여 에스더 씨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바로 작년 11월 달에 허위 과장거금 혐의로 고발이 됐던 거예요. 그때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고발건이 지난 5월 달에 무혐의로 처분이 났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났군요. 무혐의로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거의 반년 동안 논란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악플도 많이 받았고 그 기간 동안에 여 에스더 씨가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입원 치료까지 했다고 합니다. 입원까지 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때 본인이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이 홍해걸 씨가 억울하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발빠르게 대처했고 그래서 고맙고 좋았다. 그렇게 또 남편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홍해걸 박사가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저희는 열심히 돈을 벌되 선량하게 쓰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부부의 선한 영향력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약 중독 치료하는 지드래곤 외에 자, 지드래곤 씨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김효성 기자님. 네, 안 좋은 일 아닙니다. 좋은 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지드래곤 씨가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해주는 재단을 설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이름이요. 저스피스 재단입니다. 저스피스 뭔가 합성어 같죠? 네. 저스티스,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는 저스티스와 피스, 평화를 뜻하는데 이걸 딱 합쳐서 저스피스 재단이 설립된 겁니다. 이곳의 명예 이사장을 맡게 된 건데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창립 행사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 재단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창의적인 예술 인재 후원 그리고 예술 치유, 청소년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음악적 치료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왜 이 제목 보고 놀랐을 거라고 한 거냐면 지난해 이런 일로 경찰에 출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드래곤 씨 모습 보고 오시죠.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네.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셨나요? 음성으로 나왔고요. 동일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근데 추가로 무슨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저 당시에 지드래곤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을 상태였을 텐데 아무튼 이후로 뭔가 이 마약 관련 재단을 설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드래곤 씨가 마약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본인의 컴백에도 차질이 좀 생겼었거든요. 피해를 많이 본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드래곤 씨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단순한 입장 표명에 그친 게 아니라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어요. 부르지도 않은데 직접 출석해서 네. 간이 시약 검사를 직접 받았거든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본인의 그 아무 문제 없음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가 네.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지드래곤은 재단 설립을 예고하고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드래곤 씨 측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마약 투약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수사 결과로 혐의를 벗었다.
약한 존재가 겪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 지드래곤 관계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이제 재단 이름을 네. 권재용 재단이나 혹은 지드래곤 재단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지만 지드래곤 씨는 본인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그런 억울함이 다른 사람, 약한 사람에게도 그런 억울함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라고 하는 저스티스 플러스에서 평화, 피스를 합쳐서 이름을 저스피스라는 재단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연예인 분들이나 유명인 분들이 이제 이름만 걸어놓고 뭐 재단을 만들어서 뭐 이름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근데 이렇게 단순히 명예 이사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명예 이사장이라고 하니까 뭐 이름만 걸어놓은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재단에서 중요한 게 운영비하고 활동비거든요. 네. 그거를 기부를 한 겁니다. 네. 이번에 그 지드래곤 씨가 3억 원을 기부하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신규 음원의 수익 1%를 재단에 계속해서 기부하겠다라고 네. 의지를 밝혔거든요. 이로써 이 재단이 아티스트가 저작권 수익과 기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재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드래곤 씨 하면 사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뭐 아이콘, 아이돌이고 또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 이런 영향력 있는 가수가 정말 청소년 약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거는 좀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 기대합니다. 실제로도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홈을 불렀을 때 네.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그 맞아요. 가사에 가슴이 움직여서 집으로 귀가했던 사례도 있었고 네. 해외 사례를 보면 마이클 잭슨 등이 가명했던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통해서 그 음원 수익이 지구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나눠지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드래곤 씨가 하루 아침에 뭐 결정한 게 아니고요. 지난 1월에 출간된 김희준 공주영 씨가 공저한 책이죠.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들에서 추천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예방과 교육을 통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뭐 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징벌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예술적으로 해서 치유의 메시지, 음악을 통한 예방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G드래곤의 이런 다짐이 정말 좋은 긍정적 효과를 얻어서 지드래곤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가수만이 아니라 뭐 그림이 됐건 책이 됐건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마약이 놀라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는데 네. 좀 딱 끊어주는 효과가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맞습니다. 어떤 결실을 맺을지 같이 저희도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사건들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김효성 기자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올림픽 현장에 나타났다고요? 네, 파리올림픽 복싱 경기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나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때 또 누가 경기를 펼치고 있었냐면요. 북한의 방철미 선수와 중국 창현 선수의 준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라운드가 종료되자 장내가 갑자기 수근수근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곰돌이 푸우를 들고 북한 선수를 방문한 건가, 응원하러 온 건가라는 그런 의혹을 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모습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140kg에 육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 봐서는 그 정도까지 나가는 것 같지는 않죠. 역시나 김정은 위원장을 흉내낸 그 머리 스타일 복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호주 코미디언 하워드 엑스인데요. 북한 응원단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인공기를 마구 흔들면서 방철미의 복싱 경기를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자, 저 코미디언을 본 북한 응원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일단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무반응. 무반응. 네, 왜 반응 보였다가 또 찍히면 어떡해요? 맞아요. 만약에 저 하워드 X가 저렇게 막 응원하는데 네. 북한 주민들 박수 치고 이러보세요.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찍히는 순간 자기 나라 돌아가면 큰일 나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고요. 그냥 못 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 투명인간 취급을 한 거죠. 네. 근데 하워드 X는 계속 인공기를 흔들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소리도 쳤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광주인 그랬대요. 하워드한테. 북한 사람들은 너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하워드가 한다는 소리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런 모습이 지난번에도 한번 저런 모습 때문에 북한에서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 북한 주민들이나 아니면 김정은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릉이 폭주족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토바이 폭주족 얘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자, 하재근 평론가님, 따릉이 이 자전거 폭주족이 있다고요? 그런 폭주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해서 그 난폭 운전을 하는 이른바 그 따릉이 폭주족이 있는데 자전거로 난폭 운전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들이 어제 저녁에 서울 도심에서 집단 폭주 행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네. 관련 영상이 있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따릉이 자전거 한 대가 인도를 빠르게 달리는 모습인데 보행자 부딪힐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막 고개 운전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저기 인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탄 채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경찰차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는데 저건 마치 경찰을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들이 자신들을 따릉이 폭주 연맹, 일명 따폭연이라고 자신들 이름 붙여서 따폭연. 그렇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따폭연, 허주연 변호사님 별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별게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연맹인지 그냥 이거 사람들을 위협하는 집단 아닌가요? 자기들이 스스로 따폭연이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이 용어가 적절한지도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들이 작년 9월부터 SNS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저런 식으로 보행자들을 도심에서 따릉이를 타고 위협하는 운전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서 공유를 하고요. 이 SNS 계정 팔로워 수가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주로 10대들로 구성된 것으로 지금 경찰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따폭연에서 어제 저녁 6시부터 서울의 성수와 용산, 강남 일대에 모여서 난폭주행을 벌이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경찰이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수역과 청담 일대 그리고 잠수교 북단 쪽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즉각적인 경고를 하고 단속 예고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속에 나서는 경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카 순찰차가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조로 그 기동대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집중 단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똑같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킥보드 무면허일 경우에는 똑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 유인겸 평론가님 정말 단속에는 그럼 성공을 한 겁니까? 예, 일단 각 권역별로 일산서 경찰과 지역경찰 단속에 동원되었고요. 네. 다행히 우려했던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속된 이들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본인들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도 하고 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폭연 해체를 바라는 시민연대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